1억 6천만 년 전, 지구 남반구에 있던 거대한 원시 대륙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떨어져 나온 거대한 땅덩이들은 현재의 아메리카, 남극,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 대륙이 됐다. 호주의 상징인 캥거루, 건조한 초원지대의 터줏대감이다. 캥거루는 건조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임신기간을 줄이며 진화해왔다. 한 달 정도의 임신기간을 거쳐 미숙아 상태로 출산한다. 그런 다음 육아낭이라 불리는 주머니 속에서 새끼를 키운다. 임신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미의 활동성을 높인 것이다. 그것은 종족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캥거루와 같이 주머니를 가진 유대류 동물은 또 있다. 바로 원뱃이다. 원뱃의 육아 주머니 위치는 다른 유대류와 다르다. 육아 주머니가 뒤쪽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 원뱃은 굴을 파서 생활한다. 육아 주머니가 앞쪽으로 열려 있다면 주머니 속의 새끼가 생활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뒤쪽으로 주머니가 열려 있어 어미와 새끼가 동시에 풀을 뜯기에 편하다. 건조 지역의 한정된 먹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원뱃이 선택한 진화 방법이다. 밤이 되자 페디멜론이 풀을 뜯으러 나왔다. 녀석도 육아 주머니를 가진 유대류 동물이다. 주머니 여우도 야행성 동물이다. 나무 위에서 먹이 활동을 하려는 참이다. 녀석의 육아 주머니 속에도 한 달쯤 된 새끼가 들어있다. 호주는 유대류 동물들의 낙원이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 불리는 호주 북동부 해안.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는 수중 생태계의 보고다. 등에 카펫 모양의 줄무늬가 있는 그레이 카펫 상어. 이곳에는 100여 종에 이르는 크고 작은 상어가 살고 있다. 바다의 작은 용인 해룡. 45cm 정도의 크기로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이다. 갑오징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시시각각 바꾸는 변신의 귀재다. 연체동물의 조상인 노틸러스도 호주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다. 6억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깊은 바닷속에서 생활하는데 해가 지면 표층으로 올라와 치어를 사냥한다. 돌고래와 비슷한 꼬리와 유선형의 몸을 가진 이 녀석은 해양 포유류 듀공이다. 길이가 3m에 이르는 듀공.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생활하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 동물로 알려져 있다. 듀공과 돌고래의 조상은 다르다. 뼈의 구조로 봤을 때 돌고래는 작은 육상동물에서 진화했다.
듀공은 돌고래보다 뼈대가 견고하고 두개골이 발달했다. 듀공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페조시렌,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육상에서 걸어다녔다. 고대 원시 대륙의 생성 초기, 바다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자 앞다리는 지느러미로 바뀌고 뒷다리는 사라졌다. 이후 바다에 정착하게 됐고 듀공으로 진화했다. 듀공은 육상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뒷다리 뼈의 흔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덩치는 크지만 듀공은 초식동물이다. 입 주위에 있는 감각모라는 기관을 이용해 진공청소기처럼 해초를 뽑아 먹는다. 듀공의 커다란 두개골은 바닥에 있는 해초를 뜯어먹기 알맞게 진화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희귀동물인 듀공. 진화의 신비를 간직한 원시 생명체다. 호주 대륙은 오랜 세월 다른 대륙과 떨어져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해왔다. 호주 남부 타즈메니아 지방. 산이 많은 이곳은 건조한 북부지방과는 다른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강물을 가르며 헤엄치는 이 녀석은 오리너구리다. 오리너구리는 수달처럼 털을 가진 포유류의 특징과 오리처럼 부리가 달린 조류의 특징을 함께 가진 동물이다. 오리너구리는 강이나 연못의 가장자리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녀석은 오리처럼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 깊이 잠수할 수 있다. 물속에서 생활하기 좋게 진화한 것이다. 부리로 조약돌을 헤집고 다니며 먹이를 찾는 오리너구리. 사냥할 때는 시력과 청력은 이용하지 않고 부리의 감각에만 의지한다. 녀석이 좋아하는 먹이는 작은 수소곤충과 가재, 지렁이다. 오리너구리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반 정도를 먹어치우는 대식가다. 오리너구리의 잠수 시간은 보통 2-3분 정도다. 부리에 나 있는 숨구멍으로 호흡을 한다. 육상에서는 파충류인 도마뱀처럼 기어다닌다. 강 둔치에 있는 오리너구리의 굴. 번식기가 된 암컷은 앞발로 최대 30m 길이의 굴을 판다. 모형 굴의 모습이다. 늑대와 같은 천적을 피해 오리너구리는 굴 속에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든다.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에 속하지만 1년에 2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열흘 만에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는 어미의 젖을 먹는다. 호주에서만 사는 바늘두더지. 개미핥기의 주둥이와 고슴도치의 몸통을 합쳐놓은 듯한 단공류 동물이다. 단공류란 생식과 배설이
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원시 포유류 동물을 말한다. 바늘 두더지는 오리너구리와 함께 세상에서 둘뿐인 단공류 동물이다. 녀석들은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땅을 파서 숨는다. 온몸에 돋은 가시는 늑대와 같은 천적의 공격을 막는 최후의 보루다. 바늘 두더지는 기다란 주둥이를 가지고 있고 이빨은 없다. 녀석의 주된 먹이는 개미와 개미알. 15cm나 되는 혀는 이런 식습관에 안성맞춤이다. 먹이 환경에 맞게 신체가 진화한 것이다. 바늘 두더지는 1억 6천만 년 전 오리너구리와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원시 포유류의 신비를 간직한 채 호주 대륙에서 살아남았다. 유칼립투스 나무가 울창한 숲을 찾았다. 타조처럼 생긴 이 새는 호주 고유종인 에뮤다. 에뮤는 몸 길이가 1.8m, 몸무게가 40kg에 이르는 큰 새다. 에뮤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인 아프리카 타조. 이미 멸종해버린 뉴질랜드 모아새와는 친척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고대 원시 대륙에 살던 한 조상으로부터 탄생한 후 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포식자가 없는 호주 대륙에서 에뮤는 나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다리는 길어지고 몸집은 더 커졌다. 이들은 달리기 선수다. 시속 5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날기를 포기한 대신에 민첩성을 갖추게 된 것이다.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없는 새 에뮤. 호주 대륙에서 대를 이어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마다가스카르 섬 북쪽 인도양. 이곳엔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세이셸 군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영국의 왕자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진 섬입니다. 섬 인근의 바닷속은 물고기 천국입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형성되어 있는 두께 500m의 산호초 때문입니다. 산호는 물고기들의 안식처입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만 185종에 이릅니다. 평온하게만 보이던 바닷속이 갑자기 술렁거립니다. 검은 점 산호 상어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검은 점 산호 상어는 물속에 파동이 생기거나 냄새가 날 경우 쏜살같이 달려들어 먹이를 사냥합니다. 상어의 이빨은 강력합니다.
70cm가 넘는 전갱이도 한 입에 동강내버립니다. 세이셸 바다의 지배자가 검은 점 산호 상어라면 섬의 지배자는 따로 있습니다. 코끼리처럼 육중한 다리, ET처럼 생긴 긴 목과 머리, 두꺼운 등갑을 가진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이, 세이셸 군도의 왕입니다. 등 길이가 1m가 넘고 최대 400kg의 몸무게를 자랑하는 이 거북에게 맞설 적은 없습니다. 유일한 적은 강한 햇볕. 냉혈 동물인 거북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그늘로 들어갑니다. 천적이 없어서인지 다리, 꼬리, 머리 할 것 없이 다 드러내놓고 푹 퍼져 잡니다. 그런데 한 녀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자다 말고 한 녀석이 짝짓기를 시도합니다. (1월에서 5월) 사이는 알다브라 거북의 짝짓기철입니다. 수컷의 구애 소리는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해가 떨어져 그늘이 생기면 거북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집니다.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알다브라 거북은 특이하게 물을 콧구멍으로 마십니다. 웅덩이가 얕아 입보다는 콧구멍으로 먹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 앞쪽도 납작하게 진화했습니다. 풀이 없는 건기에 대비해 이들은 한 번 먹을 때 최대한 많이 먹습니다. 몸무게의 12%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먹이를 몸에 비축하면 최대 1년까지 먹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쨍쨍한 햇볕 때문에 체온 조절에 실패하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열기 때문에 죽은 거북의 등껍질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체온이 올라 힘이 빠진 거북은 산호 석회암 바위에 끼어 죽기도 합니다.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환경이 야생의 생명들에겐 때론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면적 18,000제곱킬로미터, 아프리카 최대의 내륙 습지 오카방고 삼각주입니다.
물이 도착하는 시기, 동물들도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고단한 여행을 마치고 물잔치를 즐길 순서입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풀기엔 이릅니다. 아프리카의 들개인 리카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집은 작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냥꾼들입니다. 뛰어난 눈과 후각도 한몫을 하죠. 임팔라가 리카온의 첫 번째 사냥감입니다. 사냥을 시작하면 리카온 무리는 둘로 나뉩니다. 우두머리가 사냥감을 한쪽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임팔라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쫓습니다. 다급해진 임팔라는 강물로 뛰어듭니다. 리카온이 잠시 물러섭니다. 물을 좋아하지 않는 임팔라도 이 순간만은 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우연이 임팔라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리카온 무리가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들소인 누입니다. 그러나 무게가 20kg 정도인 리카온에게 누는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두 마리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동료들이 임팔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리카온은 천적인 하이에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먹이를 10분 안에 서둘러 먹습니다. 녀석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도 남은 먹이를 억지로 삼켜둡니다. 굴에서 기다리는 새끼들을 위해서입니다. 굴에 남아 새끼를 지킨 동료들에게도 먹이를 나눠줍니다. 먹이를 토해 가족을 먹이는 것은 약자인 리카온이 살아남기 위한 독특한 생존술입니다. 오카방고는 리카온이 두려워하는 하이에나의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써 사냥한 먹이를 빼앗는 하이에나는
다른 육식 동물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표범 한 마리가 나무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냥감을 먹는 도중 하이에나가 다가오자 피한 것입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표범은 무리지어 다니는 하이에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새끼가 있는 표범 어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이에나가 새끼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지자 표범 모자는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풀숲이 소란스럽습니다. 새끼 표범 한 마리가 큰 상처를 입고 나무에 걸려 움직이지 못합니다. 밤사이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뒤늦게 다가온 어미가 목을 물어 새끼를 꺼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새끼의 상처를 정성껏 핥아주는 어미. 새끼는 다시 힘을 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표범 새끼는 결국 풀숲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리카온의 새끼들도 하이에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면 리카온은 새 굴을 찾아 이동합니다. 천적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마실 때도 대부분의 어미들은 주변을 경계합니다.
이 같은 조심성 덕분에 10마리가 넘는 새끼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야 리카온 가족은 쉴 곳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는 부지런히 굴을 파서 은신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끼들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내일 다시 이동합니다. 야생에서의 평온한 휴식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습지 아침은 큰 새들의 비행으로 시작됩니다. 레추의 한 마리가 독수리를 보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가 쫓아간 곳엔 레추의 무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나무에 자리를 잡고 기다립니다. 아프리카 독수리는 남이 사냥한 것을 먹는 들판의 청소부입니다. 오늘은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죽은 레추의 한 마리면 모두 포식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낮은 사냥보다 기다리는 것을 택한 아프리카 독수리. 똑똑한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식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동물들 간에는 경쟁이 기본이지만 동물과 식물은 서로 공존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나마 운하 한가운데 자리한 바로 콜로라도 섬. 이곳의 열대림은 전 세계 생물의 70%가 사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곳에는 동굴 생활을 하지 않고 숲에 사는 과일 박쥐가 있습니다. 갈라테아 루트라는 식물의 나뭇잎 속에 박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속은 마치 동굴처럼 어두워 박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 렌즈를 사용하자 비로소 박쥐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 나뭇잎으로 만든 집은 비뿐만 아니라 천적으로부터 박쥐들을 보호합니다. So these tent-making bats make this roost by biting along the midline of this leaf and as well perpendicular to that. The leaf then collapses and makes a very nice shelter for them in here. They roost right in this point in here and can stay here dry and safe. One advantage of this is that this moves easily, and so if a predator comes and starts climbing up the leaf, they'll know and fly away. 덕분에 박쥐들은 낮 동안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박쥐는 땅에 거름을 줌으로써 식물에게 보답합니다.
아프리카 콩고 분지의 열대림은 한 종의 동물 덕분에 풍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한 면적의 24배가 넘는 광활한 나무의 숲이 펼쳐지는 곳. 이곳은 초원에 사는 코끼리와는 다른 숲 코끼리가 삽니다. 숲 코끼리는 먹이를 찾아 숲속을 하루에 40km 이상 이동합니다. 숲 코끼리는 하루에 수십 킬로그램의 나뭇잎과 열매를 먹는 대식가입니다. 먹는 식물 종류만도 100여 종에 이릅니다. 숲 코끼리는 먹는 만큼 많이 그리고 자주 배설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17번 정도 배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배설물이 콩고 열대림의 생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설물에 섞여 나오는 씨앗들이 다시 발아하기 때문입니다. Okay, start explaining. 소화기관이 약한 코끼리는 먹은 씨앗을 대부분 그대로 내보냅니다. 숲코끼리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퍼뜨린 수천 개의 씨앗은 햇빛과 비를 맞으며 수십 미터의 큰 나무들로 자랍니다. They basically are the architects of the forest, because without them you would not have that seed dispersal, because other animals don't travel as far and they don't eat as many fruits. So yeah, if you take elephants out of a forest, the composition of species changes. 수천 마리의 숲 코끼리 덕분에 콩고 열대림은 계속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숲은 다시 코끼리를 비롯해 천여 종 동물들의 생존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